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나무사 합격의 길 이건우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10회 수목생리학 기출문제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51번 문제. 줄기 정단 분열 조직에 의해서 만들어진 1차 분열 조직으로 옳은 것만을 나열한 것은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요거 조금 헷갈릴 만도 한데요.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꼭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요 그림을 암기를 해놓으면 생각보다 수목생리학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51번 문제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1차 분열 조직으로 옳은 것만을 물어봤어요. 자, 그럼 어디 있습니까? 1차 분열 조직이 여기 있죠. 원표 P 기본 분열 조직 전 편성층이 1차 분열 조직에 해당한다. 따라서 5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52번 수목의 숲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요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주피는 코르크 형성층에서 만들어진다. 주피가 어디 있죠? 2차 조직 여기 있죠. 자, 그래서 2차 분열 조직인 코르크 형성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2번 수피는 유관 속 형성층 바깥에 있는 조직인 것이 맞죠. 수피는 항상 가장 바깥쪽 최외곽 부분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외수피를 기준으로 보건 내수피를 기준으로 보건 상관없이 반드시 형성층 바깥에 있는 조직인 것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코르크 형성층은 원표 P의 유세포로부터 분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 코르크 형성층 여기 있는 거 확인했어요. 2차 분열 조직, 그죠? 자, 근데 코르크 형성층은 어디에 유래해서 만들어진다? 줄기 같은 경우에는 P층에서, 뿌리 같은 경우에는 내초에서 유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원표 P로부터 분화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확인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 사진 하나만 잘 기억을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꽤나 많다고요. 따라서 52번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3번 C3 식물에 광호흡이 일어나는 세포 소기관으로 옳은 것만을 나열한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광호흡이 뭡니까? 빠르게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봐야죠. 광호흡? 호흡은 호흡인데 빛이 있는 이 광조건 하에서만 일어나는 잎에서의 호흡 작용을 우리가 광호흡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왜 이 빛이 있는 조건에서만 일어나나 해서 봤더니 광합성으로 생산한 탄수화물 중에 일부가 다시 호흡에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뭐라 부른다? 광호흡이라고 하는 것이다. 광합성으로 생산한 탄수화물 중 일부. 그러니까 어디에 세포 소기관이 관련이 돼 있을까요? 엽록체. 그죠? 자, 그리고 호흡을 해야 되니까 미토콘드리아도 관련이 있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요것도 하나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 퍼옥시솜이라고 하는 것도 관여를 합니다. 기능은 뭐냐면, 퍼옥시솜의 기능은 뭐냐면, 자, 이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 사이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브로커 같은 역할,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돼. 엽록체에서 퍼옥시솜으로 글리콜산이라는 걸 보냅니다. 그러면 퍼옥시솜은 이 글리콜산을 뭐로 바꾸냐? 글리신으로 바꿔서 미토콘드리아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요. 물론 조금 더 깊게 세부적으로 보면 이 안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요 정도까지만 보고 가자고요. 그죠? 자, 그래서 광호흡은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퍼옥시솜이 관여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정답 5번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54번 수목의 뿌리 생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고요. 1번을 보니까 세균은 주로 표토층에 분포하며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죠. 수분과 양분을 주로 흡수하는 세균은 표토에 집중적으로 모여있게 되는데 그 이유도 여러분들이 같이 아셔야 돼. 첫 번째는 통기성입니다. 공기가 잘 통해. 산소 유입이 토양 내로 잘 돼. 자, 그러면 좋아하는 친구가 두 친구가 있어요. 한 친구 누구예요? 식물의 뿌리. 숨 쉬어야 되는데, 호흡해야 되는데 산소가 잘 와. 좋지. 그리고 또 좋아하는 친구 한 명 더 있어. 미생물 친구들이 좋아합니다. 미생물 친구들도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소 유입이 잘 되면 활동을 열심히 해요. 미생물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면 표토 부근에 있는 유기물들을 잘 분해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그 유기물들이 분해가 되면 표토의 무기양분 함량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비가 오면 비가 조금 왔어. 물론 비가 많이 오면 토양 깊숙이까지 물이 스며들 텐데 비가 쬐끔 왔어요. 쬐끔 오더라도 표토는 그래도 수분을 머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적은 강우량에서도 수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균은 주로 어디에 있는 것이다? 표토에 있는 것이다. 요런 이유들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짐작컨대 다음에 문제가 또 비슷하게 나온다면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세균이 표토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이유만으로 알맞게 고른 것은 이런 식으로. 뭐 기억, 통기성이 좋아서, 니은 무기양분 함량이 많아서, 디귿 적은 강우량에도 수분 이용이 가능해서, 뭐 리을 뭐 이렇게 쭉쭉쭉 있겠죠. 그런 식으로 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관련된 내용을 같이 알아두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2번 보니까 내생균을 형성한 뿌리에는 뿌리털이 발달하지 않는다. 그쵸. 이거는 사실 우리 시험에서 이 균군 참으로 많이 나오는데 항상 물어보는 게 비슷비슷해요. 뿌리털이 발달하지 않는 건 내생균군이 아니라 누구예요? 외생균군. 그쵸. 외생균군이 하는 거죠. 그래서 뿌리털이 생기지 않는데 대신에 그 뿌리털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균사가 하는 것이다. 균사가 뿌리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외생균군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보기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5번 줄기의 2차 생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2차 생장이 뭐죠? 빠르게 머릿속에서 이게 튀어나와야 되는데 2차 생장은 나무가 옆으로 커지는 거. 그죠? 1차 생장은 위로 수고 생장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줄기의 직경 생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본 거죠.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장이 불리한 환경에서는 목부 생산량이 감소하는 것이 맞아요. 이 목부라는 친구는 조금 불평불만이 많은 친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목부는요, 사부 생산보다 환경 변화에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환경, 그러니까 2차 생장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환경이 되면 사부보다 목부 생산량의 비율이 더 크게 줄어요. 적절하지 않은 환경에서 목부, 사부 둘 다 줄어드는데 목부가 훨씬 더 크게 비율이 줄어든다라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따라서 1번 맞는 보기가 되겠고, 자 2번 만재는 조제보다 치밀하고 단단하여 비중이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 도대체 뭔 말인가 싶죠. 만재가 뭐냐면 만재랑 조제가 뭐냐면 일단은 만재는 여기 세포벽이 굉장히 두껍고 되게 오밀조밀 치밀하게 모여 있는 요 부분을 만재라고 불러요. 조제는 어때요? 세포벽이 얇고 세포가 좀 크죠. 그쵸? 그래서 안에 보면은 좀 공간이 만재에 비해서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만재와 조제를 설명드리는데 요거 되게 여러분들 친숙하지 않으세요? 만재란 조제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봤는데요. 근데 이 그림은 친숙하네요. 그죠? 춘제와 추제입니다. 조제가요, 춘제고 만재가 추제예요. 그러니까 이 2번 보기를 다시 바꾸면 추제는 춘제보다 치밀하고 단단하며 비중이 높다. 요런 보기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추제가 춘제보다 치밀하고 단단하고 비중이 높죠.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세포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죠? 단단하게.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맞는 설명인데 저는 살짝 너무 좀 서운한 게 이 조제, 만제 이 표현은요. 목재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목재에서. 근데 우리가 춘제, 추제라는 좋은 이 표현을 두고 목재에서 쓰는 표현을 굳이 써야 됐을까라는 살짝의 아쉬움은 있지만 뭐 아무튼 요런 표현들이 우리 시험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조제가 춘제고 만제가 추제입니다. 자, 3번. 2차 생장은 정단부에서 시작되고 수간 밑동 부근에서부터 멈추기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과 관련된 호르몬이 하나 있습니다. 식물 호르몬.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죠? 뭡니까? 3초 셀게요. 빨리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세요. 뭐죠? 옥신. 이 2차 생장을 시작하도록 하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옥신이라는 거죠. 옥신은요, 이 정단부 위쪽에 있는 눈에서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직경생장, 이 2차 생장이 시작을 하게 되는 거다? 정단부 위쪽에서 시작이 되는 거 맞는 표현이고요. 옥신이 만들어지고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보내다가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옥신의 함량이 만들어지는 함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 옥신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요? 제일 아래쪽. 그죠? 수가 밑동 부근에서부터 이제 옥신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기 시작하니까 2차 생장이 멈추기 시작한다.
고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고정생장 수종은 수고생장이 멈추기 전에 직경생장이 정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고정생장 수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만들어 놓은 이 동화 겨울룬에서 이게 이제 봄에만 키가 크는 경우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올해에 예를 들어서 뭐 한 10cm가 컸다. 예를 들어 볼게요. 10cm가 컸는데 그거는 올해 잘해서 10cm가 큰 게 아니라 이 10cm가 클 정도의 양의 에너지를 전년도에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겨울룬 동화에다가 저장을 해 놨던 거죠. 그죠? 그 저장해 놨던 거를 올해 가져와서 키가 크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고정생장에 해당을 하는데 자유생장도 마찬가지지만 자유생장은 여름 이후에도 계속 가을까지 생장을 하거든요. 근데 고정생장 같은 경우에는 딱 전년도에 저장해 놨던 치만 오래 쓰고 더 이상 생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름 이후에는 키가 자라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좀 이해가 혹시라도 좀 안 되실까 봐. 자, 곤형생장 수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키가요. 여름까지만 커요. 이 이후에는 수고생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수고생장은 1차 생장이라 그랬어요. 2차 생장은 직경생장. 그죠? 직경생장은 가을까지 합니다. 키 크는 건 여름 전에 끝나지만 직경생장, 옆으로 커지는 건 여름이 지나고 나서 가을까지도 계속 생장이 이루어진다. 그 말인즉슨 고정생장 수종은 수고생장이 멈추고서도 직경생장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수고생장을 하더라도 직경생장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라는 것. 따라서 옳지 않은 보기보다 4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요거 잘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일반적으로 수종이 생육 환경에 상관없이 사부보다 목부를 많이 생산을 합니다. 이게 비율이 일정하진 않아요. 항상 일정한 건 아니지만 어떤 환경에서건 일단 목부의 생산량이 사부보다는 많다라는 그런 내용도 같이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56번입니다. 명반응과 암반응이 함께 일어나야 광합성이 지속될 수 있는 이유로 옳은 것을 물어봤네요. 요거는 보기를 하나씩 볼까요? 명반응 산물인 O2, 즉 산소가 암반응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명반응의 산물인 산소가 있는 건 맞아요. O2가 있는 건 맞지만 암반응에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암반응에서 필요한 거는 명반응에서 만들어진 ATP와 NADPH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필요한 것이지 명반응에서 만들어진 산소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2번. 명반응에서 만들어진 물이라고 하는 것부터가 이미 틀렸죠. 명반응은 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물을 빛을 통해서 분해를 하는 게 명반응이에요. 일단 여기서부터 틀렸죠. 포도당 합성에 이용되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암반응에서 ATP, NADPH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있어야지 탄수화물인 포도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요 내용이 3번에 또 정확히 나옵니다. 명반응의 산물인 ATP와 NADPH가 암반응에 이용이 되기 때문이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래서 3번이 옳은 보기가 되겠다. 요 그림도 상당히 우리가 이제 광합성을 할 때 중요한 그림이니까 알아두시면 쓰임새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암반응 산물인 포도당이 명반응에서 ATP 생산에 이용이 되지 않죠. 탄수화물 포도당은 그러니까 암반응의 산물인 포도당은 어디에 쓰입니까? 호흡을 할 때 쓰이잖아요. 호흡. 그렇죠? 명반응에서 필요한 거는 빛과 H2O, 즉 물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선생님 여기 보니까 NADP랑 ADP라고 하는 게 있네요. 요거는 암반응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빈 물통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빈통. 명반응을 통해서 이 빈통이 채워집니다. 뭘로? ATP와 NADPH로. 이 ATP와 NADPH가 있는 통이 암반응을 돌면서 빈통이 되면 그걸 명반응이 다시 채워준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요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이해가 쉽게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명반응에서 쓰이지는 않는다. 자, 5번. 명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라나에서 CO2,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CO2가 필요한 과정은 암반응이죠. 그리고 암반응은 스트로마에서 일어납니다. 그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반응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뭐 요거 5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좀 잘못된 그런 보기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56번 아까 전에 봤었던 3번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57번 수목의 줄기 생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1 번 정화를 제거하면 치가 생장이 촉진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거 왜 그럴까요? 바로 호르몬 때문인데 어떤 호르몬? 옥신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화가 생산한 옥신이 치가의 생장을 억제하거나 둔화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정화를 제거하면 치가가 곧 생장을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화를 제거해서 옥신이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가 생산이 촉진된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2번. 연간 생장한 마디의 길이. 그러니까 요거 말하는 겁니다. 요거 1 년에 이렇게 생장한 마디의 길이는 1차 생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 요것도 맞는 설명이고. 자, 3 번. 고정 생장 수종은 정화가 있던 위치에 연간 생장 마디가 남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좀 표현이 어려운데요. 고정 생장 수종 같은 경우에는 1 년에 마디가 한 마디씩만 자라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종은요. 고정 생장 수종이건 자유 생장 수종이건 봄에 자라는 그 생장은 전년도에 저장해 놨었던 그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겨울눈, 동화에 있던 에너지를 가져다 쓰는 거잖아요. 근데 고정 생장 수종 같은 경우에는 전년에 저장해 놨었던 에너지로 올해 생장을 하고 끝이에요. 더 이상 수고 생장은 그 해에 하지 않습니다. 그죠? 한 번 생장하고 봄에 생장을 딱 하면 여름 이후에는 더 이상 키가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정 생장 수종들을 보면 이렇게 마디가 딱 나뉘어져 있습니다. 1 년, 1 년, 또 1 년 요런 식으로. 그죠? 요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화가 있던 위치에 연간 생장 마디가 남는다라는 게 바로 요러한 내용이 됩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 자 4 번. 자유생장 수종은 겨울눈이 봄에 성장한 직후 다시 겨울눈을 형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자유생장 수종 볼까요? 동화 속에 미리 만들어져 있었던 원기를 통해서 봄에 자라서 춘엽을 만들고 곧이어서 계속해서 여름 내내 하엽을 만들죠. 그러니까 봄에 나온 세 가지가 가을까지 계속해서 생장을 하는 겁니다. 고정 생장 수종은 봄이 지나면 끝이잖아요. 여름부터는 끝이잖아요, 생장을. 자유 생장은 여름 이에도 계속 진행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가을까지 생장을 하기 때문에 요 가을까지의 생장을 마치고 나서 만드는 게 뭐다? 겨울눈인 거죠. 음. 생장을 마친 뒤에 겨울눈을 맞는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겨울눈 형성 기간이라고 하면 보통 늦여름부터 해서 가을 정도로 고렇게 좀 알려져 있어요. 겨울에 만드는 건 아니고 겨울눈이라고 해서 겨울에 만드는 거 아니고 늦여름부터쯤 시작해서 가을에 이렇게 겨울눈을 완성한다, 형성한다. 고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4 번. 봄의 성장은 직후 만드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장이 끝나고 한 늦여름에서 가을쯤 요때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5 번. 고정 생장 수종에 봄에 자란 줄기와 잎의 원기는 겨울눈에 들어있던 것이다. 그죠?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던 내용이죠. 자 근데 만약에 제가 하나 퀴즈를 내볼게요. 고정 생장 수종이 아니라 자유 생장 수종으로 요 보기를 바꾼다고 쳐 봅시다. 뭐라고요? 자유 생장 수종. 그러면 요 보기는 맞는 보기일까요? 틀린 보기일까요? 자유생장 수종으로 바꿔도 요 보기는 맞는 보기죠. 그죠? 고정생장 수종이건 자유생장 수종이건 어떤 수종이건 당년에 자랄 줄기의 원기를 전년도 동화 속에 미리 만들어 놓는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정생장은 그렇게 한 번 하고 끝. 자유생장은 한 번 하고 여름까지 여름 내내 계속해서 하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57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까 4번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8번 수목의 내음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내음성이라고 하는 게 뭐죠? 변들레자에 그늘음자 성품성 그러니까 그늘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내음성이라고 하는 거고 조금 더 의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식물이 낮은 광조건에서도 생존하고 생장할 수 있는 능력을 내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빛이 잘 안 드는 곳인데 식물이 잘 버텨요. 잘 생존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걔를 뭐라 부릅니까? 내음성이 높은 예, 내음성이 좋은 식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빛이 좀 없는 데서 시들시들해. 야, 얘 빛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금세 죽어버린다. 내음성이 낮은 식물, 내음성이 좋지 못한 식물 요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이 2번에 딱 나와 있습니다. 내음성은 낮은 광도 조건에서 장기간 생육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내음성이라고 하고 있는데, 자 4번을 보면 음수가 내음성이 좋은 친구잖아요. 음수라고 하면 광조건이 조금 불리한 환경, 빛을 많이 못 받아도 어떻게 해서든 생존할 수 있는 나무를 음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4번을 보니까 음수는 성숙 후에 내음성의 특성이 나타나 나이가 들수록 양지에서 생장이 둔해진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거는 틀린 설명입니다. 반대예요. 음수도 어린 시기에만 그늘을 좀 선호하는 거지 유묘기가 지나고 나서 생장을 하면 햇빛을 받는 환경에서 더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뭐 양수건 음수건 일단 생장을 다 해 놓으면 성목이 되면 다 햇빛을 좋아해요. 음수는 단지 조금 그늘에서 잘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좋다일 뿐이지 햇빛을 싫어하거나 뭐 햇빛을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음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보기는 4번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59번입니다. 수목의 호흡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고요. 자, 보기를 보니까 기역부터 미음까지 총 5개가 있네요.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기억. O2는 환원되어 물 분자로 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의 요약 과정을 보게 되면 이렇게 환원 대상에 O2, 즉 산소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산소가 환원돼서 H2O, 물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포도당에서 유래한 전자와 수소가 산소를 환원시켜서 물로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니은 해당 작용은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 ATP를 생산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서 ATP를 만드는 건 호흡 과정에서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전자 전달 경로에서 하는 것이지 해당 작용이라든지 TCA의 회로에서는 산화적 인산화를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좀 더 정확하게는 해당 작용과 TCA 회로에서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는 걸 해요. 기질 수준의 인산화와 산화적 인산화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11회 수목생리학 기출문제 해설 강의 66번 문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 기질이 환원되어 CO2 분자로 분해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호흡에서 기질이라는 게 뭐죠? 기질. 호흡에서의 기질은 결국에 산화되는 대상. 누구예요? 포도당. 그쵸? 탄수화물인 이 포도당이 산화 대상 물질이 되게 되고 그게 산화가 되면 CO2, 이산화탄소 분자로 분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원이 아니라 산화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 맞는 보기니까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자, 리을번. TCA 회로에서는 TCA 회로 교재 있는 거 한번 가져와 볼까요? 아세틸코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아세틸코에이가 C4 화합물, C4 화합물이라고 하면 탄소가 4개 있는 화합물을 의미해요. 옥살로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요 탄소 4개 붙어 있는 화합물과 반응을 해서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시트르산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피루빈산이 아니라 시트르산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했어야 맞는 설명이 되겠죠. 리을도 틀렸고요. 자, 미음. TCA 회로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그쵸? 정확하게는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산화적 인산화라고 하는 우리가 아까 전에 봤었던 전자전달 경로 같은 경우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두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미음도 맞는 설명이 되겠다. 따라서 정리를 하면 기억 미음이 있는 2번 이렇게 정답 처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60번 수목 내의 탄수화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정답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그냥 다 단순한 내용들이라서 정답만 빠르게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잎에서 자당은 우리 시험에서 보통 이제 설탕을 자당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설탕, 자당 똑같은 거예요. 자당은 엽록체 내에서 합성되고 전부는 세포질에 축적이 된다라고 하지만 이게 조금 잘못됐죠. 설탕의 합성은 엽록체가 아닌 세포질에서 이루어지고요. 전분 같은 경우에는 잎에서 엽록체에 직접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옳지 않은 보기는 4번 이렇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 수목 내 질소의 계절적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보기를 보니까 가을철 잎의 질소는 목부를 통하여 회수가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가을이 되면 잎이 떨어져 나가죠. 그럼 잎에 있던 질소도 그냥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수목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까운 거죠, 그 질소가. 그래서 그 질소를 회수를 하게 되는데 다 회수를 하진 못하고요. 질소를 한 50% 정도만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회수를 할 때 이용하는 것이 목부가 아니라 사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틀린 거죠. 그죠? 자, 2번. 질소의 계절적 변화량은 사부보다 목부에서 큰 게 아니라 목부보다 사부의 변화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질소의 이동에 관여를 하는 게 주로 사부기 때문에 질소에서의 그 변화가 더 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잎에서 회수된 질소는요, 목부와 사부의 방사유조직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잎에 있던 질소를 사부를 통해서 이제 이동을 시키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목부와 사부에 있는 방사유조직에 저장이 되더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 보기는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4번. 봄에 저장 단백질이 분해되어 암모늄태 질소로 사부를 통해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선 이제 두 가지가 틀렸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봄에 저장 단백질이 분해돼서 아미노산, 아미드류, 우레이드류와 같은 형태로 목부를 통해서 잎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잎에 있던 질소가 줄기나 뿌리로 올 때는 사부, 저장해놨던 얘를 봄에 다시 올려보낼 때는 목부를 이용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암모늄 태질소도 아니고 이러한 형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5번 보기. 저장 조직의 연중 질소 함량은 봄철 줄기 생장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때 가장 높다라고 되어 있지만 봄철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줄기 생장이 왕성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질소를 그만큼 많이 소비를 한다라는 뜻이죠. 봄은요, 소비를 하는 계절이에요. 수목이 잎을 피고 꽃을 피고 생장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봄철에는 가장 낮고요. 감소하다가 생장이 멈추면 그때 다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가을과 겨울에 질소 함량이 가장 높은 거예요. 다시 한번 봄에는 소모를 하고요. 여름철부터 서서히 증가하다 생장이 멈추는 가을 시점부터 해서 가장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까 전에 61번에 옳은 보기는 몇 번이었었죠? 3번이었었죠? 그죠? 3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2번입니다. 페놀 화합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수목생리학에서 나오는 페놀 화합물은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플라보노이드, 리그닌, 마지막으로 뭐예요? 타닌. 그죠? 이 세 가지를 물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수용성 플라보노이드는 주로 액포에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플라보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탄수 15개를 가진 화합물이고요. 기본 구조에다가 포도당과 같은 당류가 합쳐져 있는 형태예요. 페놀 화합물 중에서는 드물게 수용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굳이 수용성 플라보노이드라고 하지 않았어도 애초에 플라보노이드 그 자체가 수용성을 나타냅니다. 주로 세포 안에 있는 액포 내에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1번 보기는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2번. 이소플라본은 플라보노이드 계열에 있는 그 화합물인데요. 보시면 식물의 병원균에 의한 공격을 받을 때 감염 부위가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소플라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설명. 자, 3번. 리그닌은 주로 목부 조직에서 발견이 되죠. 주로 목부 조직에서 발견이 되면서 그 나무를 단단하게 하는 압축 강도, 인장 강도, 지지 능력을 크게 높여서 단단하게 나무를 받쳐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초식동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단단하고 질기니까 초식동물이 와서 못 뜯어먹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타닌은 목부의 지지 능력을 향상해서 수분 이동에 따른 장력이 견딜 수 있게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타닌의 역할은 크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대략 이런 것들이 좀 알려져 있기는 해요. 곰팡이와 박테리아의 침입을 막아준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 요거는 확실하진 않지만 이럴 것 같아 라고 추정을 하고요. 떫은 맛을 내서 초식동물이 싫어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떫은 맛을 내니까 초식 동물이 그걸 알고 먹지 않게 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도 하고, 타간 물질 역할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생가죽을 무두질할 때, 그러니까 생가죽을 이렇게 부드럽게 할 때 탄닌을 첨가해서 미생물이 분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그걸 이제 탄닌 무두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목부의 지지 능력과는 크게 상관이 없겠죠. 이 목부의 지지 능력은 아까 전에 봤었던 그 리그닌이 하는 그러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보기는 4번 체크해 주면 되겠죠. 자, 5번. 초본 식물보다 목본 식물에서의 함량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 그래요. 그리고 리그닌과 탄닌은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잘 되지 않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목본 식물에서는 페놀 화합물의 함량이 초본 식물보다 훨씬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플라보노이드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예요. 리그닌과 탄닌은 압도적으로 목본 식물에 많은 게 맞는데 플라보노이드 같은 경우는 이건 종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대략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리그닌과 탄닌은 확실히 목본 식물에서 많고 플라보노이드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자, 63번 수목의 지질 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자, 1번 종자에 있는 지질은 세포 내 올레오솜이라고 하는 곳에 저장이 되더라. 자, 종자가 아닌 경우라면 지질은 살아있는 유세포의 세포 기질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종자의 경우라면 자엽과 배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의 일종인 올레오솜이라고 하는 곳에 저장이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종자에 있는 지질은 세포 내 올레오솜에 저장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2번. 지방은 분해된 후 글레옥시솜에서 자당으로 합성이 된다. 즉, 글레옥시솜에서 설탕으로 합성이 된다라는 건데, 지방은요, 분해 후에 말산염 형태로 세포 기질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역해당 작용을 통해서 설탕, 즉 자당으로 합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글레옥시솜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세포 기질에서 자당으로 합성이 된다라고 해야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근데 제가 사실 처음 수목 생리학을 공부하면서 좀 당황을 했었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역해당 작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뭐 생물학, 생명과학 쪽에서는 요 용어를 쓰지는 않거든요. 요게 이제 해당 작용을 역행한다라는 의미에서 아마도 역해당 작용이라는 표현이 수목 생리학 교재 기본서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요, 포도당 신생합성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생물학에서는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아닌 물질을 가지고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을 포도당 신생합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역해당 작용이라는 표현도 같이 알고 계시고요. 이 포도당 신생합성이라는 표현도 이 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아무튼 2번은 글레옥시솜이 아니라 세포 기질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보기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기들도 볼까요? 지질은요, 탄수화물에 비해 단위 무게당 에너지 생산량이 많습니다. 그렇죠? 뭐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보다도 단위 무게당 에너지 생산량이 높다. 그러니까 똑같이 뭐 지질 1kg, 탄수화물 1kg, 단백질 1kg 이렇게 있어도 가장 에너지 생산량이 높은 거는 지질이라는 거고요. 가을이 되면 내수피의 인지질 함량이 증가하여 내한성이 높아진다. 그죠? 월동 기간 내에 에너지 저장과 내한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질 함량이 높아지게 되는데 특히나 인지질의 함량이 높아지게 되더라. 언제부터? 가을부터. 잘 기억을 해두시고, 마지막 지방 분해는 O2, 산소를 소모하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호흡 작용에 해당을 합니다. 탄수화물 분해와 같이 산소를 쓰고 ATP를 만드는 호흡작용에 해당을 하는 것이 바로 지방 분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보기들은 다 맞는 내용이니까 아까 전에 틀렸던 보기 2번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분해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이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아까 전에 나왔었던 올레오솜, 글리옥시솜이라고 하는 게 있고, 지금 보시면 에너지를 생산하는 호흡 작용에 해당을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토콘드리아도 지방 분해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음 시험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다? 지방의 분해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만으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내용도 같이 알아두시라고 제가 참고로 가져왔습니다. 자, 63번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64번 이번에는 수목의 질소화합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1번 엽록소, 피토크롬, 레그헤모글로빈은 질소를 함유한 물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피롤이라고 하는 화합을 아시나요? 질소를 가지고 있는 피롤. 요게 4개가 같이 모이면 뭐가 되죠? 포르피린.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 포르피린을 가진 화합물이 엽록소 피토크롬 레그헤모글로빈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모두 질소를 함유한 물질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효소는 단백질이며, 그죠? 우리 단백질은 여러 개의 아미노산이 펩티드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단백질이잖아요. 아미노산에는 질소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러므로 단백질에는 많은 질소가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효소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특히나 여기에 나온 루비스코 효소 같은 경우에는 지구상에 가장 흔한 효소입니다. 그래서 루비스코 효소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설명. 자, 3번. 원형질막이 존재하는 단백질은 선택적 흡수 기능에 기여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물질만 골라서 흡수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선택적 흡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제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헥사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며 그 예로 DNA와 RNA가 있다. 자, 헥산 같은 경우에는 염기, 오탄당, 인산 이렇게 있는데 염기를 보게 되면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우라실 모두 다 질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헥산의 대표적인 예로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 RNA가 있다라는 거.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아시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헥산의 대표적으로 이제 DNA, RNA 있고 걔네들은 다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요 정도는 꼭 알고 갑시다. 자, 5번. 알칼로이드 화합물은 주로 나자식물에서 발견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알칼로이드 화합물은 질소를 함유하고 있는 환상 화합물, 그러니까 고리 모양의 화합물이에요. 고리 모양의. 근데 요거 발견되는 데가 주로 어디냐면 쌍자엽 초본식물, 물론 목본식물에서도 발견이 되기는 하는데 나자식물에서는 거의 발견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죠. 이렇게 체크를 하고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5번입니다. 수목의 호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고, 이 문제 상당히 좋은 문제니까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있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형성층 조직에서는 혐기성 호흡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혐기성 호흡은요, 다른 말로 하면 무산소 호흡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려면 산소가 필요해요. 자, 그죠? 근데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ATP를 생성하는 호흡 과정을 혐기성 호흡이라고 합니다. 왜 형성층 조직은 이 혐기성 호흡을 하게 되는 걸까요? 생각을 해보면 형성층은 일단 살아있는 세포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호흡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형성층 조직은요, 바깥쪽에 수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가 좀 외부랑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수피 때문에. 그래서 형성층 조직은 외부와 직접 닿지 않아서 산소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혐기성 호흡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같이 알아가시면 되겠고 1번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2번 큐텐은 온도가 10도 상승함에 따라 나타나는 호흡량 증가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큐텐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아래 보면 쭉 있는데 제가 요거 기출 해설이라서 요걸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요 내용 상당히 또 중요하고 분명히 또 나중에 출제가 될 만한 내용들이거든요. 꼭 같이 요 부분도 학습을 하고 가셔야 돼. 자, 3번. 균근이 형성된 뿌리는 균근이 미형성된 뿌리보다 호흡량이 증가하더라. 균근을 형성한 뿌리는 수목 전체 뿌리의 5%만 세균이 형성이 되는데 전체 호흡량의 무려 25%를 차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전체 뿌리에서 5%만 여기만 균근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비율이 작죠. 근데 전체 호흡량의 무려 25%, 전체 호흡량의 4분의 1을 이 균근이 감염된 5%의 뿌리가 담당을 하는 겁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균근이 형성된 뿌리가 미형성된 뿌리보다 호흡량이 증가한다는 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종자를 낮은 온도에서 보관하는 것은 호흡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온도가 상승하면 호흡도 같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온도를 낮춰야지 호흡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5번. 이 눈비늘, 눈비늘, 발음이 어려워. 눈비늘. 이 아리는 산소를 차단하여 호흡을 억제하므로 눈의 호흡은 계절적 변동이 없다. 이거 애초에 이건 좀 문장이 말이 안 되죠. 눈을 보호하는 아리는요, 산소를 차단해서 겨울철 눈의 호흡을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눈의 호흡은 계절적 변동이 없는 게 아니라 호흡을 억제하기 때문에 호흡이 줄어들겠죠. 최소로 줄어들겠죠. 원래 호흡하는 것보다 겨울철에 아린이 산소를 차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호흡량이 줄어들게 되겠다. 그래서 계절적 변동이 없는 게 아니라 계절적 변동이 있다. 낮아진다. 그렇게 해야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보기 5번 이렇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죠. 자, 66번. 나자식물의 질산환원 과정이다.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고, 우리가 질산환원 요 과정 그대로 문제에서 가져왔네요. 그죠? 기억에 해당하는 건 이제 세포질이 되겠고요. 니은에 해당하는 건 NO2- 즉 아질산태 질소가 되겠고요. 자, 디귿에 해당하는 것은 엽록체 혹은 플라스티드인데 플라스티드가 이제 색소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다 해당하는 보기를 찾아보니까 4번이 되겠다. 그래서 66번의 답은 4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7번. 무기양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 1번. 철은 산성토양에서 결핍되기 쉽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철은 산성토양에서 유효도가 높죠. 그렇기 때문에 산성토양에서 결핍되기 쉬운 원소가 아니게 됩니다. 뭐 망간이라든지 붕소, 구리, 아연 모두 다 마찬가지고요. 자, 2번. 대량 원소에는 철, 염소, 구리, 니켈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철, 뭐 염소, 구리, 니켈 얘네들은 모두 다 미량 원소에 해당을 합니다. 자, 3번. 질소와 인의 결핍 증상은 어린 잎에서 먼저 나타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숙잎에서 먼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맨날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은. 그래서 이동성 원소라고 해서 질소, 인, 칼륨, 마그네슘은 이동이 쉽게 식물체 내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핍이 될 것 같으면 성숙잎에서 빨리 어린 잎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핍 증상이 성숙잎에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자, 4번. 식물 건중량의 1% 이상인 대량 원소와 그 미만인 미량 원소로 나누는 게 아니라 기준은 0.1%예요. 0.1% 이상이면 대량 원소, 0.1% 미만이면 미량 원소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번. 칼륨은 광합성과 호흡작용에 관여하는 다양한 효소의 활성제 역할을 한다. 이 칼륨이 식물체 내에서 하는 역할들은 상당히 다양한데 그걸 좀 정리를 해서 그 특징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서 보자면 칼륨이라고 하는 얘는 기본적으로 식물체의 구성 성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잎, 줄기, 뿌리에 있는 구성 성분의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질소처럼. 다만 식물체 내에서 항상 칼륨 이온의 형태로 존재를 하면서 이 문제에서 나왔었던 것처럼 다양한 효소의 활성제 역할을 수행을 해요. 광합성과 호흡작용에 관여하는 효소의 활성제, 뭐 전분이라든지 단백질의 합성 효소의 활성제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고 그것 이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세포의 삼투압을 높이는 핵심 무기이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공 개폐 조절을 할 때 반드시 이 칼륨 이온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것 말고도 여러 개 있지만 대표적으로 특징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한 요 정도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은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무기양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보기는 5번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가시면 되겠죠. 자, 68번입니다. 수목의 균근 또는 균근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고요. 균근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목 병리학에서도 다루고 생리학에서도 다루고 토양학에서도 다루다 보니까 정말 많이 나오는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1번. 균근 형성률은 토양의 비옥도가 낮을 때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균근의 형성률 혹은 우리가 감염률이라고도 부르죠. 토양의 비옥도, 특히 인산의 함량과 반비례합니다. 토양이 척박할수록 토양의 인산 함량이 낮을수록 균근의 형성률이 높아져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토양의 비옥도가 낮을 때, 즉 척박할 때 균근 형성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요것과 좀 비슷한 느낌이 뭐가 있냐면 뿌리 같은 경우도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는 수목 같은 경우가 뿌리가 많이 발달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얘네들이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거기서 더 뽑아 먹으려고 균근이라든지 뿌리를 발달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2번. 균근은 토양에 있는 암모늄태 질소의 흡수를 촉진한다. 보통 이제 식물이 흡수하는 형태의 질소가 질산태 질소잖아요. 근데 토양 내에는 암모늄태 질소도 많이 있으니까 요거를 식물이 흡수하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 균근의 도움을 받는다. 그죠? 자, 3번. 내생균근은 세포의
내부에 하티그망을 형성한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너무 쉬워도 좀 김이 빠지는, 왜냐면 열심히 공부한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쉬워 버리면 또 아쉬우니까. 그래서 하티그망을 만드는 거는 이제 외생균근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제 생각에 조금 어렵게 만약에 살짝 냈다라고 하면 아마 요런 내용들 냈을 것 같아요. 피층까지 침투하여 세포와 세포 사이의 간극에서 이제 하티그망을 만들잖아요. 만약에 제가 문제를 냈다면 세포 내부로 침투해서 하티그망을 만든다, 요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이제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세포 안쪽으로 침투를 하진 않고 세포와 세포 사이 간극에서만 이렇게 하티그망을 만드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티그망은 내생균근이 아닌 외생균근에서 만들어진다. 자, 4번. 외생균근을 형성하는 곰팡이는 담자균과 잔항균에 속하는 균류 맞습니다. 대부분이 담자균이고요. 잔항균에 의해서도 형성이 돼요. 자, 그러면 내생균근 같은 경우에는 어떻냐? 접합균류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5번. 외생균근은 균사체가 뿌리의 외부를 둘러싸서 균틀을 형성하게 되죠. 실제로 보면 이렇게 뿌리를 둘러싸는 균틀을 형성하는 거 외생균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또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 게 외생균근 같은 경우에는 하티그망도 만들고 균트도 만들고 하는데, 그렇죠? 균트, 하티그망 만드는데 안 만드는 게 하나 있죠. 바로 뿌리털, 그죠? 뿌리털에 외생균근에 감염되면 뿌리털을 만들지 않는다. 그 내용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69번 수액 상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고요. 1번을 보니까 교목은 목표의 수액 상승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수액 상승을 설명하는 어떤 이론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무슨 설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응집력설이 있죠. 응집력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분 상승, 즉 수액 상승의 궁극적인 힘은 태양 에너지에 의한 증산작용에서 비롯되더라. 햇빛이 있을 때 잎에서 증산작용이 발생을 하고 그 잎에 있던 수분이 대기로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잎에서부터 가지, 줄기, 뿌리, 토양까지 수분 포텐셜의 기울기에 따라서 물이 위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 과정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 목표의 수액 상승은 압력 유동설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응집력설로 설명을 할 수 있다. 자, 3번. 수액의 상승 속도는 대체로 환공제나 상공제가 가도관제보다 빠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도관의 배열 형태에 따라서 환공제라 상공제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관은 경막이 없이 위아래가 뚫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뚫려 있는 부분을 뭐라 불러요? 천공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위아래가 뻥뻥 뚫려 있으니까 도관이 있고 도관이 있고 도관이 있는데 그 사이 안쪽에 뻥뻥 뚫려 있으니까 수분 이동이 원활해. 자, 근데 가도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막공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막공. 구멍이 조그매요. 그 구멍을 통해서만 수분이라든지 수액이 상승,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실제로 데이터 값을 봐도요. 가도관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뭐 0.1m에서 한 0.8m 정도? 요 정도 이동을 할 수 있다 하면은 도관, 특히나 환공제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뭐 최고 25.7m를 이동할 수 있을 만큼 속도의 차이가 아주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공제나 상공제가 확실히 가도관제보다 수액의 상승 속도가 빠르다라는 설명은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상공제는 환공제에 비해 기포에 의한 도관 폐쇄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상공제는요, 도관의 길이가 수 센티미터, 그리고 환공제는 수 미터에 달합니다. 엄청나게 길죠. 자, 그런데 긴 도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포나 전충제 같은 게 생기면서 도관이 막히는 도관 폐쇄 현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어디서요? 환공제 같은 경우에. 자, 여러분들. 핸드폰 액정 같은 거 이렇게 필름 붙이다 보면 기포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 카드 같은 걸로 이렇게 납작한 걸로 쭉쭉 밀어서 기포 빼내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는 기포를 빼내기가 가장 쉽죠? 여기 오른쪽 위에 구석에 있는 기포는 빼기가 쉬워요. 왜? 구석에 있으니까 조금만 밀어내도 기포가 쏙 빠져. 근데 가운데 있는 요런 얘들 기포 빼기 좀 어려운 거 아시죠? 마찬가지.
상공제는 여기 이거예요. 상공제는 짧아요. 그러니까 기포가 생겨도 금방 없어져. 금방 빼낼 수 있어. 근데 황공제는 기포가 생길 가능성도 크고 기포를 없애기도 상당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감폐쇄 현상이 일어나기가 쉬운 것이 바로 환공제가 되겠습니다. 두 개가 바뀐 거죠. 그래서 4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고, 수액이 나선 방향으로 돌면서 올라가는 거, 우리가 이걸 뭐라 부릅니까? 바로 나선상 목리 혹은 나선 목리라고 하죠. 요거는 침엽수, 가도관에서 발견이 되는 현상이고, 도관에서는 이러한 나선 목리가 흔히 잘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번도 틀린 보기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봤었던 3번 보기 정답으로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0번입니다. 생식과 번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1번을 보니까 수령이 증가할수록 삽목이 잘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삽목이 뭡니까? 꺾꽂이. 식물체 일부 조직을 잘라다가 이렇게 심어놓는 거 있죠. 자, 근데요, 요거는 보편적으로 언제 하냐면 유생기간, 그러니까 어릴 때 합니다. 어릴 때 해야 쉽고 잘 되거든요. 근데 1번 보기를 보니까 수령이 증가할수록 삽목이 잘 된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틀린 보기다. 수령이 증가하면 삽목은 잘 안 됩니다. 따라서 1번 보기, 틀린 보기 체크하시고 가시면 되는데, 나머지 보기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수목은요, 유생기에는 영양생장만을 합니다. 실제로 목본식물은 반드시 영양생장만을 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유생기 혹은 유형기라고 하는 겁니다. 영양생장만을 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꽃을 피운다던가 열매를 맺는다던가 하는 생식생장은 하지 않고요. 키가 크고 직경생장을 하는 이런 영양생장만을 한다라는 걸 의미해요. 자, 3번. 화분 생산량은 일반적으로 풍매화가 충매화보다 많습니다. 충매화가 뭐예요? 벌레충자를 써가지고 벌, 나비, 파리 같은 이런 곤충들이 꽃가루를 암술에다 옮겨주는 거예요. 그죠? 풍매화는 뭐겠어요? 바람이에요, 바람. 바람이 꽃가루를 옮겨주는 거. 그래서 수분이 일어나는 걸 풍매화라고 합니다. 자, 요거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충매화는요, 청첩장이라 생각하세요. 풍매화는 길거리 전단지예요. 자, 청첩장은 내가 100명이면 100개, 뭐 200명이면 200개 이렇게 딱 정해놓죠. 대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딱 그만큼만 뽑는단 말이야. 자, 근데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일단 수백 장 뽑아놓고 시작하죠. 수천 장 뽑죠. 누가 받아줄지 모르니까, 얼마나 받아줄지 모르니까 일단 뽑는 거예요. 왜? 랜덤성이 강해서. 그래서 풍매화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화분 생산량이 많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자, 4번. 봄에 일찍 개화하는 장미과 수종에 꽂는 원기는 전년도에 생산한다. 그쵸? 내가 올해 봄에 꽃을 피우려면 뭐 에너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에너지를 올해 당장 만들 수는 없잖아요. 겨울 지나자마자. 그러니까 전년도에 미리 만들어 놓은 화원기가 월동 후에 개화를 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자, 5번. 수목의 품종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성 번식으로 진식을 해야 된다. 만약에 유성 번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암꽃, 수꽃 만났어요. 그럼 여기서 수정이 일어나면 유전자가 재조합이 일어나겠죠. 그쵸? 여기서 절반, 여기서 절반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근데 무성번식을 하면요. 이 모체랑 똑같은 동일한 클론이 나와요. 그럼 품종이 그대로 유지되겠죠. 유전자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품종을 내가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면 이런 무성번식을 택해서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70번에 옳지 않았던 보기는 1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71번. 꽂는 원기 형성부터 종자가 성숙할 때까지 3년이 걸리는 수종을 물어봤습니다. 요거는 그냥 암기를 하는 방법밖에 사실 없는 거라서 소나무기는 한데 왜 그런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소나무는 5월에 꽃이 피고 수분부터 종자 성숙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한 16개월에서 17개월 정도 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3년은 안 되죠. 근데 문제를 잘 보면 꽂는 원기 형성부터라고 했습니다. 지금 요 표에 있는 거는 꽃이 피고 나서 수분에서 종자 성숙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16개월에서 17개월이라는 거지, 꽂는 원기가 형성되는 거는 꽃이 피기 1년 전이거든요. 전년도에 화원기가 미리 형성돼서 월동 이후에 봄에 개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5월에 꽃이 폈다라는 건 전년도 6월에서 8월에 수꽃과 암꽃에 하와 원기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도대체 뭔 말인가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타임라인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25년 여름에 꽂는 원기, 화학 원기가 형성이 됐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울이 지나고 1년이 지난 2026년 5월 봄에 개화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또 1년이 지난 2027년 봄이나 여름쯤에 수정이 이루어지고요. 2027년 그 해 가을에 이제 종자 성숙이 완료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2025년에 시작해서 2027년 5, 6, 7 3년 차 걸렸다 해서 성숙할 때까지 3년이 걸리는 수종을 소나무 이렇게 찝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표, 그런 것들을 이제 암기를 하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내용들은 같이 표를 보면서 좀 극단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는 얘들이 보통 출제가 되니까요. 그런 얘들 위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2번 수목의 수분 포텐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1번 수분 포텐셜은 항상 양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수분 포텐셜은 총 몇 가지 요소? 4가지 요소의 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기억나시나요? 삼투 포텐셜, 압력 포텐셜, 중력 포텐셜, 기질 포텐셜. 이걸 토양학 가면 이제 매트릭 포텐셜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요 4가지의 합에 의해서 수분 포텐셜이 만들어지게 되고 항상 0보다 작은 값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수이다라는 건 틀렸다. 수분 포텐셜은 항상 음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2번. 삽투 포텐셜은 항상 0 이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음수입니다. 음수. 그러니까 0 이하라는 표현은 0을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이 보기가 맞는 보기가 되려면 0 미만이다라고 했어야 이번 보기가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3번. 삼투 포텐셜은 삼투압이 비례해서 높아지지 않고요. 서로 반비례 관계를 갖습니다. 삼투압이 높으면 삼투 포텐셜이 낮고요. 삼투 포텐셜이 높으면 삼투압이 낮아요.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자, 4번. 살아있는 세포의 압력 포텐셜은 항상 0 이하이다가 아니라 압력 포텐셜은 양수, 음수, 0 모두 가능해요. 틀렸죠? 자, 5번. 물은 수분 포텐셜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른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수분의 이동은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한다. 당연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이 없어요. 1번부터 5번 보기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 없음, 모두 정답 처리된 문제예요. 사실 처음에 가다반이 공개됐을 때는 이 2번이 정답이었었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삼투 포텐셜은 항상 음수기 때문에 이 문장이 옳은 보기가 되기 위해서는 0 미만이다라고 했어야 맞는 보기가 되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72번은 옳은 보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두 정답 처리된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3번 식물 호르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1번을 보니까 탄소 2개가 이중결합으로 연결된 기체래요. 근데 요거는 뭐예요? 기체는 식물 호르몬에서 딱 한 종류죠. 에틸렌. 그렇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고, 반대로 2번의 에틸렌은 지금 설명을 보니까 세포 신장 정화 우세에 관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옥신의 효과이기 때문에 지금 1번과 2번이 서로 바뀌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아부시스탄 세스키테르펜의 일종으로 아부시스탄은 15개 탄소를 가진 세스키테르펜의 일종이 맞거든요. 세스키테르펜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이소프레노이드 화합물 아시죠? 그래서 이소프렌이 3개가 모이면 그걸 우리가 이제 세스키테르펜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시다시피 정유, 수지, 아부시스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맞는 설명이고, 그리고 아부시스탄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감지하는 우리가 그래서 이걸 소위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이 다 맞는 설명이므로 3번이 옳은 보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시토킨은 벼의 키다리병을 일으킨 곰팡이에서 발견된 거는 지베렐린이고요. 지금 담배 유상 조직 배양 연구에서 발견된 거는 시토키닌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4번과 5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서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3번의 정답 3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74번 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저랑 같이 보기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는 여기 있네요. 배가 여기 있죠. 사엽은 이제 떡잎, 그리고 유화는 줄기가 될 부분, 하배추, 이건 이제 자엽과 유근을 잇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유근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뿌리가 될 부분이죠. 그래서 배는 자엽, 유화, 합액축, 유근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요거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니은 두릅나무와 솔송나무는 배유종자를 생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배유종자랑 무배유종자라는 게 있는데요. 배유종자는 뭐냐면 배 주변 조직의 저장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배유종자라고 하고요. 자엽이 저장 물질을 갖고 있는 경우는 무배유종자라고 합니다. 근데 요게 제가 자료들을 좀 찾아봤어요. 수목생리학에는 그 수종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제가 여러 가지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자료마다 수종이 좀씩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찾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나무류랑 두릅나무 문제에서 나온 요거는 이제 배유종자에 해당을 하고요. 너도밤나무, 아까시나무, 다름나무, 주엽나무 같은 이런 뭐 콩가식물 수목 같은 경우에는 무배유 종자에 해당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요거 좀 내가 관련된 내용을 좀 알고 있다. 내가 종자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어서 요거 배유 종자, 무배유 종자, 수종 같은 경우 내가 좀 잘 구분할 수 있는 그 자료가 있다 하시면 저희 카페나 이런 데 좀 올려주시면 아니면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또 참고해서 수업에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 니은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제 맞는 두릅나무, 솔송나무 이제 배유 종자를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디귿. 배휴면은 배 혹은 배 주변의 조직이 생장 억제제를 분비할 발화를 억제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배휴면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종자를 채취할 때 배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미숙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발화가 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배휴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나중에 우리가 후숙 처리를 해가지고 배를 성숙시켜 주면 발화를 시킬 수가 있는 상태다라고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생장 억제제를 통해서 휴면이 일어나는 것은 생리적 휴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리적 휴면은 배 혹은 배 주변의 조직이 생장 억제제, 아브시스산 ABA를 분비해서 발화를 억제하는 경우 혹은 생장 촉진제 이 지베렐린이 부족해서 생리적으로 발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에 생리적 휴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디귿이 설명하고 있는 거는 배휴면이 아니라 생리적 휴면에 대한 내용이고요. 배휴면은 아직 배가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정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 자, 리을. 콩가식물의 휴면 타파를 위한 열탕 처리는 낮은 온도에서 점진적으로 온도를 높이면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종자를 푹 담가 놓는 게 아니에요. 열탕 처리는. 열탕 처리라는 거는 그냥 뜨거운 물에다가 잠깐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종피 그 종자 껍질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담가 놓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담갔다 빼는 겁니다. 열탕 처리 후에는 점진적으로 낮은 온도의 물에서 낮은 온도의 물, 높은 온도 아니에요. 낮은 온도의 물에서 12시간 내지 24시간 정도를 추가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을도 틀린 보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 니은이고요. 만약에 내가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몰랐다고 할지라도 디귿, 리을이 틀렸다는 걸 알았으면 아마 1번 보기를 찍으시긴 하셨을 텐데 이 종자 관련된 문제가 상대적으로 우리 시험에서 그렇게 막 아주 빈번하게 출제되는 주제도 아니고 뭐 내용도 상당히 좀 다양하고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틀리셨을 가능성이 높지만 종자와 관련된 문제가 기출문제로 나왔을 때는 그거 관련된 내용만 그냥 여러분들이 따로 메모를 해서 기억을 해 두시고 만약에 그것 이외에 다른 종자에 관련한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그 문제는 사실 그냥 틀리고 넘어가는 그런 쪽으로 공부 방향을 공부 접근성 방향을 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74번의 정답 1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마지막 문제 75번은요. 제시된 설명의 특성을 모두 가진 식물 호르몬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거 다른 회차 그 수목생리학 기출문제 해설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옥신, 지베렐린, 뭐 스제토키닌, 아브시스산, 에틸렌 요런 얘네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걔네들 말고도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요런 기타 호르몬들도 여러분들 무조건 알고 가셔야 돼요. 이제는 얘네들도 꽤나 자주 빈번하게 그래도 한 번씩 물어보는 애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꼭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결국에는 이 제스몬산, 뭐 자스몬산이라고도 합니다. 제스몬산, 자스몬산. 여기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의 리놀렌산으로부터 생합성이 되고 잎의 노쇠를 촉진하고요. 엽록소를 파괴해서 광합성을 감소시키고 환경 스트레스, 곤충과 병원균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는 기능.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그 내용이잖아요. 이게 이제 자스몬산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는데 이건 이제 단순 암기 형태의 보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보기에 나와 있는 대로 뭐 브라시노스테로이드라든지 폴리아민, 살리실산,
스트리고락톤과 같은 이런 기타 식물 호르몬들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내용은 알고 가셔야 된다. 뭐 내가 스트리고락톤이라고 하면 이 줄줄이 요거를 막 말할 정도로 외우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요 내용을 봤을 때 '아 얘가 스트리고락톤이구나. 요 내용을 봤을 때 '아 얘가 살리실산이구나.' 요 정도는 알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10회 수목생리학에 대한 기출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